일단 분석을 일단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요 근처에서 많이 나는 거 현암중, 장안중, 뭐 신현중 요 세 군데 학교를 좀 비교를 해드릴 거고요. 제가 이제 비교하는 요 자료는 학교 알림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러면 학교 알림이를 들어가시면은 그 학교에 대한 공시 자료를 다 보실 수 있어요. 어느 분이시든. 그래서 학교 알림이 가서 공시 자료를 다 보실 수 있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뭐 주구장창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아이들한테 좀 학업에 중요한 자료들만 제가 발췌를 해서 그거를 이제 또 재해석을 해서 이제 비교 분석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보시면은 학교가 요 정도 특징이 있구나 하고 감을 좀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일단은 학교에 대한 설명을 첫 번째로 해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느 학교를 가는 것보다는 어떻게 공부를 시킬까가 사실 더 중요한 문제긴 해요. 먼저. 근데 어떻게 공부를 시킬까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공부를 시킬까에 대해서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태도적인 문제가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공부 그까짓 거 뭐 대충 하고 나중에 고3 돼서 지가 정신 차려면 해 라는 태도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옆집에도 선행하고 저 집에도 선행하고 뭐 공부를 열심히 안 하면 안 된다는데 얘를 얼만큼 해야 되는지 이런 좀 문제가 있거든요. 이게 두 가지가 사실은 전부 다 좀 그 지식의 부재에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선행을 해야 되고 어느 정도 해야지 대학을 가고 이 정도를 아시면은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애들 공부를 엄청나게 시키는 것보다는 6년이잖아요. 공부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거는 뭐 이게 여담이긴 하지만 저희 아들이 이제 재학생 때 고3 때는 이제 서울대학교 정시로 들어갔다가 재수 걸고 휴학 걸고 재수를 했거든요. 1년을. 그래서 지금 치대를 다니고 있는데 그때 같이 재수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 친구도 되게 공부를 잘하는 친구였고 중앙대학교 정시로 합격한 친구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수능날 삐끗하게 너무 아쉬워서 재수한다. 그래서 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와 같이 재수할 때 한 3개월 정도 재수학원을 다니까 그 친구가 우울증이 왔어요. 그 친구가 공부를 못하는 친구 아니에요. 공부를 평상시 고등학교 때 좀 남다르게 하던 친구였고 수능날 컨디션 문제도 좀 몇 개 틀려서 너무 아쉬우니까 재수해야 되는데 한 3개월 정도 하니까 우울증이 와서 우울증이 뭐 다시 중앙대로 복귀를 했거든요. 그 정도로 공부가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근데 그거를 6년 내내 같은 페이스를 유지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 우리가 가장 만들어주는 게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를 입시에 대해서 내가 큰 그림만 드릴 거예요. 지금 고입 설명회가 아니고 중학교, 초등학교 6학년이기 때문에 이 정도 큰 그림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해주셔야 되고 너무 이렇게 많이 하실 필요는 없다는 것도 제가 수치로 이렇게 해서 좀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라인을 잡고 쭉쭉쭉쭉 밀고 나가면 나중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 다음번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교 대상을 일단 한눈에 보기인데요. 첫 번째 보시면은 이제 신현중은 조금 잘 모르시는 분 계신데 전교생이 현재 작년 기준 993명이에요. 되게 큰 학교입니다. 되게 큰 학교고 지금도 뭐 시설 투자하고 공사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보면은 그 학교에서 공사비라든지 이런 시설 투자비가 다른 학교에 아직 많거든요.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학교가 계속 발전하고 있는 거고 조금 나쁘게 말하면 아직 다 좀 미흡해서 덜 만들어진 느낌도 있고 좀 이게 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안중은 현재 한 400명 정도 되고 현암중은 500명 정도 돼요. 그래서 세 학교 중에서는 장안중 학생 수가 제일 적어요. 그래서 이거를 학급당 학생 수로 보면은 신현중은 한 반에 29.2명, 거의 30명씩 한 반이고요. 장안중은 27.5명, 한 28명, 현암중은 27.7명, 거의 비슷하죠. 27, 8명이 한 반이 기본 베이스고, 현암중은 30명 정도가 기본 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명당 조금 더 있고,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비교해 보면은 장안중이 15.3명으로 교사 한 명당 학생 수가 제일 적어요. 어쨌든 중학교는 초등학교랑 다르게 교과별로 선생님들이 다 계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학년 수가 많건 적건 있어야 되는 교사 수가 좀 있거든요, 어느 정도. 그래서 교사 수가 1인당 제일 적은 편이고, 보시다시피 신현중이 1인당 교사 수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1인당 교사가 챙겨야 될 학생들이 제일 많은 거는 신현중이고, 제일 적은 거는 장안중이다. 그래서 공간적인 측면이나 선생님 1인당 이렇게 책임지는 학생 측면으로 볼 때는 장안중은 좀 분명히 메리트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중학교에서 이제 독서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을 비교해 보면은 장안중이 제일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매년 학교 도서 구입비가 나오잖아요. 교육부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좀 비교할 수가 없는데 1인당 장서수, 그러니까 책 권수랑 학생 수를 나누면 신현중은 12.5. 이게 제일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비교적 도서관 장서수가 제일 적고 장안중은 1인당 거의 한 60건씩, 그리고 현암중은 30건씩. 그래서 도서관 환경, 독서 환경 같은 경우는 장안중이 좀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매년 축적해온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넘어가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신현중도 지금 뭐 도서 구입비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학교에 왜 많이 해갖고 신규 만들어진 지 몇 년 안 된 학교다 보니까 계속 도서를 많이 구입을 하고 있지만 이 격차를 극복하려면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1인당 도서 대출 건수도 보면은 장안중이 1인당 10.9권으로서 다른 학교에 비해서 거의 2배 이상 많습니다. 책이 많으니까 이제 독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학교 자체적으로 좀 활성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장안중이 도서관이나 독서 활동 측면에서는 다른 학교보다 좀 압도적이다. 그리고 저는 이 독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또 장안중을 보낼 수 있는 메리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측면, 환경적인 측면은 장안중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1인당 이제 학교 예산이 있을 거잖아요. 학교 예산을 학생 수로 나누면은 지금 압도적으로 장안중이 많아요. 일단 학생 수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1인당 투자하는 학생 교육비가 1년에 이제 420만 원 정도 돼서 가장 많고요. 신현중은 한 260만 원. 아무래도 애들이 많기 때문에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현암중 한 320 정도에서 차이가 나는데 이게 보면은 여기 오늘 자료에는 준비를 안 했는데 작년까지 제가 이제 동아리 활동도 비교를 해드렸거든요. 예, 그러면은 동아리 활동이나 행사비 같은 경우에 장안중이 좀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1인당 교육비 투자하는 금액이라든지 아이들 동아리 활동 지원비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은 굉장히 장안중이 압도적이고 저희 딸도 장안중 다닐 때 보면은 이제 특별 활동도 만들어갖고 이제 독서 토론도 이런 걸 만들었는데 뭐 선생님 책 필요해요 그러면 책을 막 10권씩 막 똑같은 책 10권씩 막 사주더라고요. 뭐 그 정도로 좀 학교에 좀 돈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걸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하는 아이들은 예산 타서 뭐 하게 쉽고요. 신현중이나 현암중은 좀 상대적으로 이런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거는 좀 지원이 적어요. 그래서 좀 이거는 뭐 학교에서 정해진 동아리 활동이 없지는 않지만 뭐 CA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정도 활동만 하고 특별 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비효율적인 분위기가 좀 있어요. 이게 학생들 1인당 교육 투자 비용에서 좀 이제 드러나는 특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장안중 별로다 하는데 이런 환경적인 측면을 보면 좀 괜찮죠. 네네. 완전히 저기만 있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학교 폭력이에요, 사실은. 그게 당하는 애도 힘들지만 사실은 주변에 보는 애들도 힘들잖아요. 그리고 이게 반 분위기들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학교 폭력은 조금 보는 게 좋은데 학교 폭력 같은 거 자료는 다 제가 표로 남겨는 드렸거든요. 근데 신현중이 좀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한 20건 이상 그냥 1년 동안 좀 처리 건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저는 좀 학폭 측면에서는 신현중을 조금 생각을 해볼 거리는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건이면 적지 않거든요.
애들이 많아서 그런가? 네, 애들이 많아서 그런 거고 20건이면 거의 한 달에 한두 건씩은 있었다는 얘기인데 좀 바람잘 날 없이 조금 지나는 게 좀 있었고요. 장안중은 4건 있었습니다. 장안중도 뭐 없지는 않은데 또 신현중보다 좀 적긴 하고 백분율로 봐도 신현중이 장안중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백분율로 봐도 매일 조사수 대비 백분율이거든요. 조사수 대비 백분율 보면은 신현중 같은 경우는 한 100명 중 2명 아이들이 학폭에 조금 문제가 있었고 장안중은 100명 중 1명 정도 문제가 있었다. 학폭이 열린 그래서 경우가 학폭이 열려서 공식적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않은 경우 한정 경우는 여기 들어가지 않아요. 그죠. 예. 담임 선생님이 야 화해해 미안하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포함되지 않고 좀 진짜 사안이 중대해서 하고 신현중은 보니까 선생님이 고발한 건수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보기에 이건 안 된다는 건수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건수도 좀 있었어요. 그리고 현암중은 한 건밖에 없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학폭에 관한 문제는 현암중이 가장 좀 안전한 학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학교를 결정하실 때 좀 참고할 만한 자료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네. 그런 학폭 같은 분위기를 학교에서 네. 받아들이는 그거에 따른 그것도 있을 수 있을까요? 근데 애들이 네. 중학생 애들은 사실은 또래 문화라고 하고 뭐 질풍노도인데 아이들은 친구들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친구 가운데서 이런 일을 가면은 사실은 나도 모르게 동조를 하거나 이런 경우도 좀 많을 거라고 좀 봐요. 그러니까 이게 건수가 많은 거는 뭐 좋은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장안중은 많이 눌러버리고 현암중은 다 터뜨리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수치적으로만 뭐 봤을 때는 그런 비율이 똑같다고 판단될 때는 확실히 신현중은 조금 학폭에서는 좀 자유롭지 않은 분위기가 있다라는 게 제가 좀 생각해요. 이게 근데 작년만 그런 게 아니고 매년 좀 경향성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신현중 분위기가 좀 거칠다라고 생각하셔도 좀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렇고 현암중은 확실히 좀 학업적으로는 좀 강합니다. 학업적 분위기는 현암중이 가장 좀 강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그러니까 아이들이 거시적인 환경하고 그리고 이런 학폭적인 이런 분위기상 같은 걸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진학 성과를 좀 해봤는데 뭐 중학교 진학 성과라고 해야 뭐 일반고 아니면 특목고 아니면 특성화고 세 종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특성화고가 이제 뭐 옛날에 말하면 공고, 상고 이런 걸 이제 특성화라고 하는데 그 장안중이 특성화고 하는 비율은 제일 높습니다. 그 17.9%나 되고요. 신현중은 15.2%로 명수는 신현중이 많긴 한데 워낙 신현중은 장안중 2배 이상 애들이 되는 애들이고 장안중은 이제 백분율로 보면 제일 높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업을 좀 포기하고 고졸로만 간다고 생각하면 좋아요. 근데 이런 거 보면은 장안중에 이렇게 학업 분위기가 막 열띤 분위기는 아니구나라고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특성화고는 개인적으로 좀 추천은 안 드려요. 왜냐면 특성화고 나온 친구를 치고 자기 직업 만족하면서 다니는 친구를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거의 한 20년 가까이 하는데 워낙 많이 졸업했고 얼마 전에는 제자 결혼식도 갔다 오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많은 사례를 봤을 때 특성화고 나와서 좀 잘 풀리는 경우는 좀 찾기는 힘듭니다. 유일하게 잘 풀렸던 게 그 고3까지 고1까지는 그 분당 경영으로 다닌 친구가 고1까지가 수학을 배우거든요. 특성화고는 고2, 고3 수학을 안 배워요. 그러니까 대학교 가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고1까지 저한테 이제 수학을 배웠고 고2, 고3은 우리 영어 선생님한테 수능 영어를 해갖고 최저 맞추기 위해서 수능 영어를 하는 친구가 그 단국대 경영학과 들어간 친구가 있어요. 그 분당 경영으로 나와서. 네. 그 친구는 이제 그 입시 상담도 제가 같이 해줘갖고 그 단국대학교 그 종합전형 중에 이제 면접 있는 전형을 꼭 넣어라 해갖고 드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리고 영어로 이제 수능 최저 맞추고 영어 생각 계속 하셔갖고 그래서 간 친구가 이제 그 친구 한 명 외에는 제가 성공사를 본 적이 없어요. 네. 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도 자기가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전교 한 7, 8점 안에는 꼭 들었던 친구예요. 그 분당 경영관에서. 그래서 그렇게 내신 준비하고 영어 같은 거 손 놓지 않고 수능 준비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수능으로 최저 2과목 맞추고 그리고 나서 학종으로 단국대 들어간 케이스예요. 근데 이게 정말 그 친구가 열심히 해서 낸 케이스이지 특성화고가 좀 쉽지 않아요. 그리고 특성화고 나와서 취업할 수 있는 직장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사실은 이게 오래 못 가고 몇 년마다 계속 직장에 이제 또 돌아다니는 친구들이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좀 추천하진 않아요. 근데 이게 특성화고는 애들을 모아야지 학교가 유지되니까 온갖 감원이 있을 것이니까 정말 환영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좀 추천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장안중이 조금 높은 편이어서 학습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고요. 그런데 이제 특목고는 이제 현암중이 좀 더 많이 갔어요. 현암중이 장안중이 400, 현암중이 500은 한 전교생 100명이고 한 학년짜리만 30명 차인데 장안중이 한 2명 간다 그러고 현암중이 한 3명, 4명 갔거든요. 이거 이제 자사고나 외고나 과고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특성하고 특목고 간 친구는 현암중 비율이 좀 높고 역시 학업적인 측면은 현암중이 좀 제일 높다라고 계속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신현중은 좀 그 중간쯤이 있고 특성화고 가는 경우, 특목고 가는 경우도 가장 비율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현중은 대부분 뭐 일반고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보면은 이제 1인당 교육비 투자액 같은 경우는 이제 장안중이 독서나 1인당 교육비 그리고에서는 가장 좋고요. 안전성 측면에서는 좀 신현중이 좀 가장 좀 위험하다고 보이고 특목고나 진학률 같은 경우 학업적인 분위기에서는 현암중이 좀 좋고 그리고 특성화고 진학률 같은 경우는 장안중이 제일 많다. 그래서 학업적으로 강점이 있다라고 말하기 좀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그 학업에 대한 좀 분석을 해드릴게요. 학업도 사실은 그 학교 알림이 보면은 다 나오는데 여기에서 어떤 거를 볼 것인가가 사실은 자료를 해석하는 거잖아요. 자료를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그 중학교는 이제 그 절대평가에서 90점 이상이면 A, 80점 이상이면 B, 70점 이상 C, 60점 이상 D, 50점 이상 60점 밑에는 E거든요. 그래서 A, B 비율이 높으면은 좀 학업 관심도가 높다. 그래서 80점 이상 많은 친구들은 그리고 E 등급이나 D등급 애들이 많으면 좀 학업을 포기하는 애들이 많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네. 그리고 A, B 등급이 많아도 어느 학교 시험이 좀 어렵고 어느 학교 시험이 좀 쉬운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시험이 쉬워서 80점 애들이 확 많을 수도 있고 어렵지만 많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학교 시험 난이도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판단을 해봤냐면요. 그 A 맞은 애들하고 B 맞은 아이들의 비율을 좀 비교해봤어요. 그러니까 B 이상, 그러니까 80점 이상 맞는 친구들은 사실은 공부를 그래도 어느 정도 하는 친구들인데 그런데 90점 이상 친구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그러면은 좀 시험이 쉬웠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런데 90점 이상 친구들이 조금 적고 80점 애들이 와글와글 있다 그러면은 그럼 시험이 좀 어렵구나 라고 좀 판단할 수 있지 않나 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학교의 학업에 대한 아이들의 충실도라든지 어느 정도 학교 시험 난이도가 있는지를 좀 비교 분석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아셔야 되거든요. 그 학교 시험을 해서 이게 나중에 애들 잡을까봐 미리 제가 말씀하시는 건데 딱 뭐 중간고사 80점, 기말고사 80점 맞았다고 80점이 아니에요. 보통 학업 점수는요,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30% 들어가고 수행평가가 40% 들어가요. 근데 수행평가는 아이들이 웬간히 열심히 하면은 한 5점 이상 깎이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35점은 먹고 들어가거든요, 최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애가 제가 예시를 들어놨는데
중간고사 95점 맞고 기말고사 95점 맞고 수행평가 90점 맞았으면 얘는 점수에 93점이라고 찍혀요. 그러니까 95점에다가 0.3 곱하고 또 기말고사에도 0.3 곱하고 수행평가는 0.4를 곱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합산하면은 그 점수가 93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80점을 찍혔다고 해도 중간기말고사 7.7점 턱걸이 한 다음에 수행평가 다 맞으면은 82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70점대밖에 안 됐는데 얘 큰일 났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앞으로 보여드리는 점수는 이게 그 수행평가까지 다 합쳐서 나온 거니까 참조하셔서 사실은 학교 시험이 70점 이상이면은 한 B등급 이상은 충분히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60점, 70점이 섞이기 시작하면은 이제 수행평가 조금 깎이고 그러면 70점대로 내려갑니다. 60점, 70점대가 섞이기 시작하고 이제 다 60점 맞고 수행평가도 잘 안 하면 이제 60점대로 떨어지는데 사실은 이 친구도 얘를 18점 더하면 36점에다가 수행평가 만점하면 70점이 76점 돼요. 그러니까 수행평가를 좀 낮춰서 제가 잡아서 60점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일 이 친구가 중간 60점, 기말 60점, 수행평가 만점 맞았으면 76점을 해갖고 C등급 받게 돼요. 이런 정도로 가지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중학교 문제들도 어려운 거는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어차피 최상위권이 있는데 100점이 우수수 떨어지면 선생님도 곤란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좀 몇 개씩 중간중간 껴놓거든요. 그래서 중학교라고 해서 그렇게 고등학교도 아니고 중학교 70점 되면 공부 못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 70점 되면 좀 평균치 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0점대 맞으면 우리가 좀 못하진 않는구나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어부터 좀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요. 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2, 3학년들이 시험을 봤잖아요. 1학년들이 시험을 안 보거든요. 그래서 2, 3학년들 그 A등급이나 B등급 받는 비율을 보면 신현종도 다 신현종 50% 넘고 현암종 60%가 넘어요. 근데 장안중만 해도만 유독 낮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이거는 좀 같이 보셔야 될 게 장안중 2학년 29.3%인데 이게 보면은 그 시험 변별력이 0.78이라는 거는 A등급 맞은 애보다 B등급 맞은 애가 훨씬 많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시험이 좀 엄청 어려웠었다는 얘기예요. 엄청 어려웠었기 때문에 조금 이거는 좀 사고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사고라고밖에 볼 수 없고 이런 경우가 왕왕 나긴 합니다. 언제 나냐면요. 고등학교 선생님이 중학교 부임한 첫해 납니다. 중고등학교 선생님이 이제 섞이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선생님이 중학교 왔는데 첫해 시험을 냈다. 그럼 이런 사고가 터져요. 그래서 지금 학교 선생님이 바뀌었다 그러면 그 선생님이 전에 어디 다녔냐 꼭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나서 아마 이거 하고 어쨌든 장안중이 그래도 3학년을 보면 채 50%가 안 됐고 국어가 또 역시 0.85인데 이거 보면 장안중은 좀 국어가 어렵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장안중은 좀 국어가 어려운 학교였고 신현중은 비슷하고 현암중은 애들이 잘 봤구나. 그리고 1점 몇 대면은 괜찮은 거거든요. 한 1.34 정도 되면은 한 평균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적정 난이도에서 현암중은 꽤 잘했고 그리고 신현중도 사실은 딱 보면은 시험이 쉽지는 않았어요. 0.78, 1.02는 좀 어려운 편에 속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0점 이상은 좀 높았다는 거는 이게 어려운 문제가 한 두 문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밑으로 그래서 89점, 88점 이런 애들 많은 이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한 두세 문제 나오니까 그거는 좀 대비를 해야겠구나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안중이고 신현중이고 국어가 그렇게 만만치 않다. 좀 준비는 해야 된다. 맨날 물어봐 애들이 저 국어 시험 어떻게 준비해요? 수업 잘 들어야 된다는 게 첫 번째인데 일단 잘 듣는 애들이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대책을 세워주기는 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학 과목 성취들을 보면은 일단은 여기서 보셔야 될 건 거의 다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학업 관심도가 다 40%잖아요. 그래서 80점대 이상 맞은 애들이 한 40%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대로 학교 시험 봤는데 70점대다 그러면은 여기 요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학교 시험 봤는데 40% 안에 들어가네 그러면은 요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또 보시면 포기한 애들 비율도 비슷해요. 포기하는 애들도. 그래서 한 40%대는 어느 정도 학교 수업을 따라가고 40%는 이미 중학교 때부터 수학을 놓쳐버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가면요, 이 비율이 사실은 좀 더 늘어나요. 학업 포기 비율이. 그래가지고 사실 수학 놓고 가는 친구들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올라갈수록 놓을 수밖에 없는 게 수학의 과목 특성상 아래 학년 걸 놓치면은 그게 위 학년에 수습이 안 되잖아요. 그럼 아래 학년 거부터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차라리 뭐 내가 영어를 못했어요, 국어를 못했어요, 과학을 못했어요. 그러면 자기 학년 거 열심히 하면은 성적이 회복되는데 이게 수학은 그런 과목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조금 고등학교 갈수록 점점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보시면은 수학이 현암중 2학년이 유독 이게 비율이 낮아요. 이번에 현암중 2학년 1학기 때 시험이 되게 어려웠어요. 전교에 100점이 몇 명 안 나올 정도의 난이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확 내려가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장안중은 이거는 너무 쉬웠다. 신현중 2학년도 좀 너무 쉬웠다. 그래서 장안중, 신현중은 조금 선생님이 근사하게 낼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시험이 폭 내려갔다가 평균적으로 올라갔다가 여기에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현암중은 그 반대여서 문제죠. 너무 어려웠다가 복귀했다가 이게 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현암중 이번에 2학기도 이 모양 날 것 같긴 해요. 애들 제가 점수를 보니까 선생님이 제정신인가 싶을 정도로 왜 그러셨지? 얘들 특목고 안 보내나? 이런 얘들은 이제 90점 이상 맞아야 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목고 안 보내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좀 시험 문제가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현암중은 조금 문제가 어려웠다가 정상으로 왔다가 어려웠다가 정상으로 왔다가 좀 이 정도고 장안중하고 신현중은 쉬었다가 보통이었다, 쉬었다가 보통이었다, 좀 왔다 갔다 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이 학교의 수준을 이 정도로 가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학업 수준을. 네, 그리고 뭐 이거는 뭐 제가 아까 좀 전에 하면서 말씀드렸던지 상위권은 거의 한 40% 이상 좀 비슷비슷하고요. 근데 하위권도 40%대로 굉장히 있다. 라는 거. 그래서 수학은 한 번 놓치면 사실 복귀하기 너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은 저희 학원에 이제 중3 때 수학을 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기초를 다 고쳐서 오는 친구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분 학부모님들한테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요. 이 친구가 고등학교 가서 뭐 1등급, 2등급 받아서 좋은 수학으로 좋은 대학 가기는 쉽진 않아요. 단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만들어드릴게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조금 뒤에서 나오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난이도는 확실히 현암중이 어려운 편, 신현중, 장안중은 좀 쉬운 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영어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한 50% 이상이 50% 내외로 해가지고 80점 이상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 3분의 1 정도가 학업 포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어는 이게 조금 그래도 수치가 낮은 게 그래도 하려고 그러면은 자기 학교, 자기 교과서, 자기 단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나오는 단어라든지 문법이라든지만 조금 하면 복구가 되니까 상대적으로 좀 중간층이 수학보다는 좀 있습니다. 그런 거고 장안중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거는 좀 너무 쉬웠던 시험이고요. 그렇다고 뭐 현암중이라고 다르냐? 현암중도 난이도 갖추기 쉽지 않습니다. 이것도 너무 쉬웠던 시험이고 그나마 1점대가 여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시험은 그 80점 대비 90점 대들이 오히려 많고 영어 공부를 좀 한 친구는 그래도 90점까지 가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다. 좀 열심히만 하면은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예 한 절반 이상은 80점대에서 애들이 머물고 있고
3분의 1 정도는 뒤에서 머물고 있고, 나머지가 한 중간쯤 돼서 이렇게 좀 양극화가 조금 많은데, 그래도 한 절반 정도는 그래도 아직은 영어를 놓지 않고 가고 있으니까 꼭 꾸준히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아이들이 선생님이 시키는 것만 하면은 사실은 90점 만들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뭐 실수해서 80점대 나오는 친구들도 있긴 한데, 저희가 막 이거 붙여놓은 90점 애들만 붙여놓고 89점 안 돼요, 안 돼. 막 이러면서 하는데 80점대 애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가 보면은. 근데 저희가 거의 한 10몇 년 이상 하다 보니까 이제 학교에서 대충 어떤 정도 되고 어느 수준인지 알아요. 학교 기출문제가 다 있기 때문에, 그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대충 보면 압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뭐 수학도 마찬가지지만 영어도 그냥 학원에서 하는 것만 얘가 80점도 못 넘었다 그러면은 공부 안 했구나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학교에서 시키는 것만 하면은 80점 넘는 건 기본이고요. 실수 안 하면 사실 90점 넘어야 돼요.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물론 학교 시험 80점대 후반을 맞아도 여기 A등급에 들어갈 수 있어요. 86, 7점 맞아도 수행평가 합쳐가지고 90점을 넘겨서 그 A등급에 들어가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열심히만 성실하기만 해라 애들한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어는 사실은 제가 많이 시키는 거를 권하진 않아요. 저희가 중3의 수업을 하거든요. 중학교부터는 딱 그 정도가 좋습니다. 근데 막 초등학교 때부터 막 3시간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중3에 1시간이요? 80분씩 수업합니다. 80분씩 하는데 보통 0단어를 통과해야지 탈출하기 때문에 80분 내에 탈출하는 거 어렵긴 한데 애들한테는 80분이라고 항상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그래서 맨날 수학이 늦게 끝나는데 애들 영어 끝나고 수학하는데 제가 늦게까지 수업을 합니다. 탈출을 못해서 애들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것만 사실은 꾸준히 해줘도 큰 사고 안 납니다. 고등학교까지. 굉장히 하고 또 저희가 영어 말 나온 김에 하면 사실은 저희가 중학교 때 막 듣기 평가도 연습을 시키거든요. 근데 중학교에서 듣기 시험 볼까요, 안 볼까요? 안 봐요. 안 봐요. 안 보는데 저희 왜 시킬까요? 고등학교 때는 시켜요. 사실은 저희 영어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고등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애들을 볼 때 애들이 고등학교 가서 잘하려면 뭘 해야 되지를 항상 염두에 둬요. 그래서 그러면 고등학교 가서 영어는 나중에는 그 어휘랑 독해 싸움으로 가야 되는데 독해가 그냥 문장 해석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글을 읽고 글을 해석해야 돼요. 혹시 유튜브에서 그런 것 짤 보신 적 있어요? 뭐 우리나라 수능 시험 갖고 외국인들한테 풀려보기 보이는 거는 외국인 교사들이 오마이갓 하면서 막 다 틀리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영어를 못해서가 아니고 우리도 한글로 철학지문 주고 법지문 주고 경제지문 주고 이거 한글로 시험 문제 내면 다 틀릴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런 거를 해석해낼 수 있는 게 고등학교 싸움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중학교에서는 단문으로 이제 독해하고 이런 거 기본으로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고등학교 가서는 이제 듣기 평가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고등학교 가서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그 학문학교 동안. 그거는 중학교 때 이 정도 해놓으면 고등학교 때는 수능도 볼 수 있어요. 애들이. 중3 때는 수능 듣기평가 다 통과해요. 그러니까 수능 듣기평가 다 맞고 뭐 쉬운 거 몇 개 맞으면은 영어 수능 시험에서 3등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중학교 때 영어를 다 끝내야 돼요. 수능 1등급 만들어야 돼. 이렇게 홍보는 하고 있지만 그거는 진짜 개뻥이고요. 만들 수가 없어요. 이게 애들이 그 두뇌 발달 있잖아요. 그런 문장을 한글로 줘도 못 풀 텐데 중3 애들한테 그거를 영어로 줬는데 1등급 만들기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거를 할 수 있는 아이들이 발달되면은 생각이 돌아가면은 훈련을 받으면 그걸 독해할 수 있는 기본 베이스를 만드는 게 중학교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문법을 중학교 수준의 문법을 확실히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가서 문법 못해요. 수능에서 어법이라고 그러거든요. 고등학교 문법은 어법 문제가 한두 문제 나왔는데 그거 맞추려고 문법책 공부한다? 미친 짓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중학교 때 다 해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듣기 평가를 공부한다? 이것도 미친 짓이에요. 고등학교 가면. 그래서 그 독해 그 문법하고 그 기본 단문을 독해할 수 있는
그리고 한 10줄 되는 문장 독해할 수 있는 능력하고, 그 다음에, 듣기 평가는 중학교 때 다 끝내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중3으로 저희들 길게 보고, 시험을 안 볼 때는 계속 그 커리큘럼을 하고, 시험 때만 시험 준비해주고, 이렇게 계속 또 가거든요. 그런 식으로 가면, 중3 때는 적어도 수능 영어는 최소 3등급은 나옵니다. 그럼 2등급, 1등급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는데, 그거는 고등학교 가서 하면 돼요. 사실은. 그 정도까지 만들어 놓는 게 아이들한테 저는 베스트 플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어 얘기 잠깐 해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신현중학교는 이제 전반적으로 조금 그냥 평이합니다. 너무 어려웠고, 너무 쉬운 것도 없고, 그냥 평범하다고 생각하면 되고, 장안중학교는 국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뭔가 어렵다 쉬었다가 좀 교차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암 중에 그래도 학업적으로는 가장 조금 위쪽에 있다? 좀 적절히 어려운 편에 있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암중을 보내시면은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꼭 심화까지 좀 다뤄줘야지 안 그러면 학교 시험 다루기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현암중 보내시는 학부모님은 수학은 제가 말하는 심화는 일단은 중학교 쌤 수학의 C단계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아이가 풀어낼 수 있어야지 학교 시험에서 8, 90점을 원할 수 있어요. 그게 C단계가 설명 들어야지 풀 수 있고 이런 친구들은 한 70점대 넘어가기 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고난도 문제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현암중학교를 보내려면 어쨌든 조금 선행과 심화가 좀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근데 이제 초등학교에서 쌤을 푼 친구들은 사실은 무난히 좀 적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쌤보다는 중학교 쌤이 어려운 게 맞고 중학교 쌤보다는 고등학교 쌤이 훨씬 어렵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쌤 수학 C단계 한 친구들은 중학교 쌤 수학 C단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쌤 수학 C단계 정도까지 한 친구는 그래도 어렵다고 하지만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충분하고요. 장안중학교나 신현중학교는 초등학교 때 쌤 수학 C단계를 못했어도 할 수 있다. 네. 시키는 것만 열심히 했다라고 요약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중3 때 학기 초에라도 지금 사실은 중학교 2학년 때짜리 막 30점, 40점 맞춘 친구들 몇 명이 중2 때 2학기 때 왔었는데도 지금 중학교 3학년 때는 그래도 70점 이상 다 저는 만들어놨어요. 70점, 80점 이렇게 간단하게 한 개는 만들어놨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장안중학교나 신현중학교는 혹시 조금 버렸어도 중3 때까지 열심히 하면은 어느 정도 정상 범위까지는 커버는 돼요. 네. 네. 현암은 고난도까지 가야지 그게 드러나기 때문에 좀 쉽진 않아요. 그게 뭐냐면 애들도 어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다이어트를 하는데 효과가 안 보이면은 안 하잖아요. 그렇죠? 운동을 하는데 몸에 변화가 없는 것 같으면 하다가 마는데 애들도 조금 뭔가 배우면서 내가 나아지는 것 같고 학교 시험으로 좀 나오고 이러면은 그래도 내가 많이 부족했지만 이제 나아져 막 이러면서 따라가는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감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생각은 고등학교도 제가 고등학교 설명할 때도 말씀드리지만 누구에게나 좋은 학교는 존재하지 않아요. 누구에게나 좋은 학교는 존재하지 않고요. 우리 아이한테 맞는 학교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좀 잘하는 틈바구니에서 딱 갖다 박아놓으면은 제가 왜 나보다 잘하지? 하고 막 경쟁은 힘 붙고 막 열심히 하려고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라면은 오히려 그 현암중 같은 게 좀 제가 보면 괜찮고 학습적인 측면을 볼 때. 근데 딱 했는데 쟤가 나보다 잘해. 난 못하나 봐. 막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쪼그라드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오히려 현암중보다는 장안중이나 신현중이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해야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학업을 유지할까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친구들 중에 보면은 다들 공부를 잘하는 친구였는데 나는 진짜 중학교 때 엄청나게 잘하는 애였는데 고등학교 오니까 중간이야. 그러면 확 죽어버리는 애들 있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은 사실은 빡센 고등학교로 가면 안 돼요. 그 친구 빡센 고등학교 가면 안 되고 중학교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막 어느 정도 나 하는 줄 알았는데, 갔더니 나 중간밖에 안 돼. 이러는 애들은 편함 좀 보내는 거 아니에요. 네. 장한중 가서, 너 잘해. 막 이러면서, 막, 나 잘하나? 그러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애들이 쭉 살아나고 이게 생기기가 하는데, 죽어버린 친구는 안 되고, 근데, 쟤가 나보다 잘해? 하면서 덤비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거기 그런 데 갖다 던져놔야 돼. 그러면은 옆에 애들 막 열심히 공부하면 나도 열심히 하면서 막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더 성취도도 높아지니까, 요런 거를 우리 아이들 자녀의 흥미나 이런 성품 같은 걸 좀 감안하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신현중이나 장한중밖에 선택지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학교 분위기 봐서 보내는데, 신현중은 조금 학폭 때문에 좀 위험하고, 장한중은 특성화고 가는 애들이 좀 많아서 위험하고, 차학을 어떻게 피해야 할까 문제긴 합니다. 차학을 좀 어떻게 피해야 할까 문제긴 합니다. 근데 그 특성화고를 가는 이유가 뭔가 있나요? 분위기상? 중3 되면은 네. 특성화고에서 설명회를 엄청 와요. 열받는 게 옆에 있는 양명중은 안 가거든요. 장한중을 그렇게 와요. 신현중은 그렇게 많이 와요. 학교 홍보가. 그래갖고 우리 학교 오면은 애들 취업률이 어떻게 돼도 대기업 간 애들이 몇 명 있고 대학교 간 애들이 몇 명 있고 막 홍보를 하거든요. 그런 애들이 분명히 있죠. 그 학교가 분명히 그 사람들이 와서 거짓말은 안 해요. 근데 그 학교 나와서 대학교 간 애들은 학교에서 도와준 게 아니고 지들이 열심히 살아요. 학교에서는 오히려 방해가 되면 됐지 도와주지 않아요. 좋은 대기업 간 친구들도 지들이 열심히 일하는 거지 학교에서 대기업에 뭐 사바하고 뭐 하고 해갖고 보내는 케이스는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다 우리 학교에서 이렇게 키워줘서 간 양이냐 이제 홍보를 하죠. 그러면은 그 상황을 알리 없는 아이들은 나 여기 갔다가도 대기업을 갈 수 있구나. 여기 갔다가도 대학교 갈 수 있구나 생각을 해요. 그러면 차라리 공부 못하는 애들하고 경쟁해서 대기업 가는 게 더 쉽지 않을까? 시험이잖아요. 쉬워 보이지 않으세요? 근데 쉽지 않아요. 쉽지 않고 진짜 공부를 좀 하는데 그런데 간 친구도 있어요. 그걸 노리고. 예, 몇 명 있어요. 내신 노리고. 예. 그러니까 중상위권 되는 친구들 중에 고등학교 가면 난 중상위권밖에 안 되는데 하는 친구들 중에 거기 간 친구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 공부 피해서 가는 애들은 걔들한테 잽이 안 돼요. 그래서 다 망하는 일로 가요. 그래서 저는 특성화고는 그렇게 추천하진 않고 오히려 그 전문대라도 가면 요즘은 대기업에서 전문대 위탁교육을 해서 생산직이긴 하지만 대기업 생산직 괜찮잖아요. 오늘 아시겠지만 생산직이긴 하지만 전문대 위탁해서 가는 케이스가 훨씬 많아요. 근데 특성화고 나면 그런 전문대에 갈 수 있냐? 그렇지 않거든요. 거의 성적이 되게 중요한데 특성화고 나와서 그런 애들은 거의 못 가요. 거의 그냥 일반고 나온 애들 오히려 갑니다. 일반고 나온 애들 중에 그냥 애매하게 경기권 좋은 과라든지 이런 게 가느니 나는 취업이 보장되는 데를 갈 거야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이 그런 전문대를 가요. 그러면 걔들은 이제 뭐 연암공대라든지 이제 막 지방에 이런 데들이 있어요. 연암공대는 뭐 LG 디스플레이 있고 저 울산 쪽에도 그 포철이나 이런 데서 막 해갖고 위탁교육 받고 막 이런 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데는 오히려 좀 공부를 열심히 한 다음에 그렇게 가는 거지. 그냥 우리 생각처럼 특성화 가서 전기전자 전공해가지고 그런 전문대학교 전기전자과를 가가지고 대기업을 가야지 이런 루트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애들은 어느 정도 공부는 하는 애들이 좀 중상위권 애들이 달라붙어요. 중상위권 중에 난 그래도 죽어도 어떻게 경기권 대학교 가야겠어 하는 애들이 있지만 나는 뭐 경리권 대학 나와서 뭐 취업 안 하면 뭐하지? 그냥 나는 그런 데 갈래 하는 애들 갈려요. 그래서 그런 애들 파이지 특성화고 나온 애들 파이는 아니에요. 네. 옛날이나 뭐 고등학교 고졸 채용 뭐 이런 게 많이 했지 요즘은 기업들도 좀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감안해서 특성화고를 좀 권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특성화고 권하지 않는 게 좀 이따 학업적인 측면에서 제가 입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신현중은 이제 아이들이 굉장히 많고 지금도 계속 시설이 뭔가 새로 지어지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은 좀 강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제가 그 중학교 설명에는 여기까지고요. 입시 제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냥 너무 자세히는 아니고요. 사실은 지금 6학년이잖아요. 6학년 입시가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고, 물론 지금 2028학년 입시 제도는 확정이 돼 있고 그 친구들이 어떻게 하는지는 알거든요. 그리고 요즘 뭐 서울대랑 경희대에서도 얼마 전에 발표를 해갖고 우리들은 뭐 수시를 어떻게 뽑겠다 해가지고 그 좀 특이할 면은 있긴 한데, 그거는 지금 우리 아이들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 아이들은 중학교 2학년 돼야지 입시안이 결정돼요. 중학교 2학년 때 확실히 결정되고, 현재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현재 상황이에요. 현재 상황으로 지금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데, 이 정도 큰 그림으로 보면은 크게 문제는 안 돼요. 이게 입시가 좀 변경된다고 해서 완전히 뿌리부터 다 바꾸진 않거든요. 여기에서 좀 비율만 좀 바꾸고, 수시로 학종을 뽑는데, 조금 어떻게 뭘 첨가하고, 뭘 빼고, 이런 정도가 변하기 때문에, 확실한 거는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개인 예고가 4년제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 확실한 게 발표가 되고, 현재 상황에서 알 수 있는 거를 이제 제가 큰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입시할 때 이것만 아셔도 그 뉴스 듣기랑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일단은 입시는 크게 수시랑 정시가 있어요. 수시는 정시는 쉽게 말하면 옛날처럼 그냥 수능 시험 봐서 그거로만 가는 거고요. 수시는 그 전에 애들을 뽑아요. 그래서 수시에 하나라도 대학을 합격하면 정시 지원이 불가해요. 그래서 나는 수시인지 정시인지 아이들이 결정하고 나중에 고등학교에서 학업의 전략을 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수시는 어떤 게 있냐? 크게 4가지가 있는데,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실기가 있는데, 사실은 실기는 뭐 저희들이 다룰 분야는 아니고 학생부 교과는 뭐냐면 오직 내신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급만 봐요. 근데 이제 지금 고2까지는 내신이 9등급제에서 아이들을 9칸으로 나눴거든요. 근데 지금 고1부터는 아이들을 5칸으로 나눠요. 그러면 분별하기가 예전보다 어렵겠죠. 동점자가 많아질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게 학생부 교과도 지금 좀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학생부 종합하고 좀 섞이고 있는데, 학생부 종합을 설명할 수 있겠네요. 학생부 종합은 뭐냐면 내신을 봐요. 내신이 제일 중요한 요소긴 해요. 근데 우리가 강남에 있는 내신 2.0하고 저기 강원도 산골에 있는 내신 2.0은 분명히 실력이 다를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차별적으로 봐요. 이 학생부 교과는 강남이든 강원도 산골이든 상관이 없어요. 2.0은 다 똑같은 2.0인데 학생부 종합은 그걸 다 종합적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교에서 어떻게 비교과를 썼는지, 무슨 연구를 했고, 동아리 활동 뭐 했고, 네가 흥미가 뭐 있었고, 이런 거를 다 보는 게 학생부 종합입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은 면접이 있는 것도 있어요. 불러서 너 이 활동했는데 여기서 이거 왜 한 거야? 여기서 뭘 배웠어? 이런 걸 물어보기도 해요. 그리고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이라고 불러놓고는 이게 일반 전형이라고 부르거든요. 서울대학교는 이제 일반 전형을 불러다가 구술 시험을 봐요. 수학 시험. 문제 딱 대놓고 자 한번 풀어봐. 요게 서울대학교 면접도 좀 종류가 있긴 한데, 근데 이제 서울대학교는 그렇게 보는 한 거라, 전교 1, 2, 3등만 지원해서 보는 거는 생기보험에서 이렇게 보는 면접 2가지 서울대는 이원한 트랙을 하고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서울대학교는 학생부 교과가 없습니다. 내신만 보는 전형이. 내신만 보는 전형이 없고, 무조건 학생부 종합이 2종류가 있어서 전교 1, 2, 3등 애들만 추천해서 보는 전형과, 지금 1, 2등인데 앞으로 1, 2, 3등으로 바뀌네요. 1, 2, 3등 애들만 보는 전형과 아무나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 있다. 라는 게 있고, 그래서 강원도 두메산골 1, 2, 3등은 1, 2, 3등만 보는 전형으로 서울대를 가자. 네, 그런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한 게 학생부 종합이에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 말 그대로 원래 3가지 이렇게 있잖아요.
그 학생 생활 기록부를 줄인 게 학생부거든요. 그 생활 기록부를 종합적으로 다 보겠다는 게 학생부 종합이고요. 학생부 교과는 이거 다 필요 없고 성적만 볼게요. 학생부 교과에. 근데 지금 학생부 교과랑 종합이 조금씩 섞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발표난 거에 보면 예를 들어서 교과 70%, 종합 30%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조금 섞어요. 대학교가. 그래서 지금 고1부터는 이게 완전히 시행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고2, 고3도 지금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대학교가 테스트를 해봐야 되거든요. 어떤 애들이 뽑히는지. 그래서 테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2, 고3이 지금 어지러워요. 지금 제도가 지금 몇 년 전부터 계속 바뀌고 있어요. 지금 고1 애들 때문에. 근데 초6 애들도 빠르면 초6 애들도 바뀔 것 같거든요. 거기는. 그래서 초6 애들이 좀 중2라고 또 입시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중학교 뭐 언니 오빠도 있으면 입시가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조금 섞이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초6 애들은. 그래서 학생부 교과라는 게 있고 학생부 종합이라는 게 있고 논술은 그냥 와서 학교 와서 논술 시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술은 사실은 정시 보는 친구들의 수시라고 합니다. 논술은 보통 수능 최저가 몇 등급 이상 받아라 이런 게 있거든요. 수능 등급 받는 게. 그러니까 정시 준비하는 친구들이 이게 쉽게 맞춰요. 그래서 하고 보통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 보는 친구는 내신은 열심히 했지만 수능은 전 과목 다 안 해요. 뭐 2과목을 몇 등급 받아라, 3과목을 몇 등급 받아라 이러거든요. 그럼 자신 없는 건 빼고 합니다. 자신 없는 거 빼고 이제 하고 보통 영어는 꼭 껴놓고요. 수학을 빼는 친구들이 많고 이과 애들은 국어를 빼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국어는 집을 팔아도 안 된다는 게 국어를 가지고 고3 엄마들 사이에는 집을 팔아도 안 되는 게 국어다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수학 점수율보다 국어 점수율이 좀 힘들다고 하셔요. 질문 하나 하고 싶은데 네.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떤 학교라고지? 대안학교나 대안학교는요 수시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내신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그런 아이들 내신이 대안학교는 내신도 다 상관없고 아예 뽑질 않습니다. 좀 네. 대안학교는 뽑지 않고 가시려고 했던 그 학교는 인가학교이기 때문에 돼요. 근데 이후 같은 데는 되는데 보통 뭐 독수리 학교라든지 생물학교 이런 데는 다 정시예요. 네. 수시가 안 됩니다. 내신은 생물인가 독수리에서 최상위를 찍었는데도 지금 3등급이 나와서 중대를 간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도 아마 정시로 왔어요. 정시로 왔을까? 네. 왜냐면 생물은 아예 대안학교는 대학교에서 인정을 하지 않아요.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대안학교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우리가 알게 봐요. 이런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인정을 하진 않고 대안학교를 보내는 친구들은 분명히 다 정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근데 정시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또 할만합니다. 정시는 무조건 거의 수능 중심이고요. 뭐 실기는 우리가 다루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능 가서 가는 게 정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되게 간단하죠? 수시 세 종류만 생각하시면 돼요. 교과, 종합, 논술. 그리고 논술은 학교마다 이게 틀이 다르지 않나요? 네, 다릅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를 지원할지 따로 준비를 합니다. 네. 언제 준비를 하나요? 그러면은 문과 같은 경우는 고2 겨울방학 때부터 하면 되고요. 이과는 여름방학 때도 됩니다. 큰 문제 없습니다. 어차피 수학 시험 보는 게 때문에 이과 같은 경우는. 근데 문과는 이제 원고지 쓰는 것부터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2 겨울방학부터 시작합니다. 사실은 초등학교 대상으로 하면 논술은 논술이 아니에요. 그냥 책 읽기 수업이고요. 사실 개인적으로 책을 그렇게 읽기에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기서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논술은 논술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논술은 논술 전문 학원들이 있어요. 네. 있고 그냥 여기는 그냥 논술이 제목만 논술이고 그냥 책 읽기 학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시가 이렇게 4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시는. 그래서 이제 그럼 대학교에서 어느 정도 뽑는 대요가 알면은 조금 보이잖아요. 아까 말한 학생부 교과가 전국적으로 보면은 46%예요. 거의 절반 가까이 풉니다. 그리고 정시가 학생부 종합이 그 다음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이 23%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정시죠. 정시가 21%로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걸 보면은, 진짜 아이들이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다 수시잖아요. 실기를 제외하면. 그쵸? 여기서 여기까지가 다 지금 수시기 때문에 이걸 보면은 학교 내신을 좀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습관은 중학교부터 들여야 됩니다. 중학교 때부터, 나 뭐 사회 버려, 나 바꿔요. 이런 애들 있거든요. 혼쭐을 내주세요. 버리긴 뭘 버려. 내가 널 버리마. 용돈을 버리마. 뭐 이런 식으로. 버스비만 준다든지. 이렇게 버리는 것 같고, 일단 내신은 챙기는 게 중요하긴 해요. 거의 지금 보면은, 69%, 70% 이상 지금 다 수시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엄마들이 보내고 싶은 대학교를 보면 조금 얘기가 달라요. 주요 15개 대학, 스카이, 서성원, 중경예시, 건동, 이 정도 라인 정도는 보내고 싶으시잖아요. 그거를 보면은 정시가 40%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떻게, 한 30%를 맞춘다든지, 죽겠다, 깼다,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정책 위반하는 사람들은 정시가 유리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가족들 중에 정시가 됐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교과가 12%로 쪼가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신만으로 가는 게 그렇게 상위권 대학 가는 게 쉽지 않고, 그래서 사실은 지방 애들이 상위권 대학 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제일 많은 케이스가 정시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입니다. 근데 학생부 종합도 어느 정도 내신 관리를 해줘야지 덤빌 수 있는 라인이 되기 때문에요. 내신 관리하는 거는 맞긴 해요. 근데 이제 그 밖에 이제 기타 이제 실습 관리라든지 동아리 관리라든지 연구 보고서 관리 같은 것도 좀 같이 해줘야 돼요. 저희 고등학교 애들은 제가 좀 지도를 해주고 있어요. 네, 지도를 해주고 있고 제가 어떻게 지도를 하냐면 가장 시간을 덜 썰어하게 지도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공부해야 되니까 가장 해서 주제 어떻게 빨리 찾고 어떻게 정리해서 어떻게 만드는지 애들 항상 좀 가르쳐주니까 애들이 이때인 것을 그래서 애들이 그렇게 저는 지금 고유 애들을 가르치자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내신 정시가 사실은 제일 많고요. 분당에 있는 고등학교 입시 실적을 보면은요, 뭐가 많을 것 같아요? 정시가 제일 많아요. 정시가 제일 많고요. 학생부 종합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학생부 종합도 내신이 어느 정도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내신이 예를 들어서 2.0이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아이들은 2.0하고 지금 좀 달라요. 고3은 9등급제니까 2.0이면 상위 한 10% 안에 들어야 2등급이 되거든요. 지금 1등급이 얘들이 할 5등급제는 1등급이 10%예요. 그러니까 1등급 안에 애들이 다 뭔가 들어서 아니면 백과목고 돼서 1.0 근처에 있으면은 대학교가 학생부 종합으로 적정 수준이 경희대권 적정이라고 봐요. 경희대. 근데 분당에서 내신이 상위 10% 안에 드는 애들은요, 정시로 더 좋은 데 가요. 그러니까 학종을 써야 안 써요? 안 써요. 아까 제가 수시 붙으면 정시를 지원 못한다고 했잖아요. 학종 안 써요. 그래서 걔들이 그러면 수시를 못 쓰냐? 논술을 써요. 논술을 그러면 어디를 쓰냐? 내가 그래도 모의고사 보면은 정시 어디권 노린다는 게 나오잖아요. 그거 이상 대학교만 쫙 탔습니다. 논술이 웬만한 대학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좀 논술이 의외로 많아요. 논술. 분당에 논술 대형학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나중에 물어보시면 좀 알려드릴게요. 제가 논술을 가르치진 않을 거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논술 다니는 애들은 정시를 준비하는 애들이에요. 정시를 준비하는 애들이 다니는 거고, 그 학생부 종합이 사실은 분당도 그렇고 죽전도 그렇고 그렇게 가는 애들이 없지는 않는데 이 정도 비율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3분의 1을 학생부 종합으로 뽑고 있잖아요. 근데 학군지 애들은 그 학교에서 3분의 1이 학종으로 대학교 가냐? 그러진 않아요. 거의 좀 소수입니다. 한 10%? 15%? 이 정도 좀 느낌상 그러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정시로 많이 가고, 수시 중에 오히려 참 골 때리는 게 논술 붙기 힘들다는 이렇게 논술 합격자가 많냐, 이게 좀 학군지 애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교과로 가는 애들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강원도에서 1등급 하나, 분당에서 1등급 하나 똑같이 취급하거든요.
그러니까 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전이나 우리가 분담을 우리 아이가 앞으로 가게 된다면 가는 거는 거의 70-70%는 정시일 거고요. 정시일 거고요. 그 다음에 한 20-30%가 학종일 거고요. 나머지는 논술일 겁니다. 그러니까 정시를 메인으로 놓고 우리를 앞으로 관리하는 걸 사실은 이 동네에서는 저는 추천을 드려요. 제가 만약 뭐 평택이나 모사이다 그러면은 막 내신해야 돼요 이렇게 하겠지만은 사실은 아이들이 어차피 학종이 아니고 거의 정시라고 하면 내신이 그렇게 중요한가 생각은 사실은 좀 들긴 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 또 입학 설명을 하거든요. 중3 부모님 대상으로 가서 들어보시면은 거의 정시입니다. 그만큼 좀 학업 경쟁력이 있어서 그래요. 학업 경쟁력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보통 있어서 우리 애는 정시를 봐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데이케어들은 지금 2028년도가 현재 고1 애들부터 지금 바뀐 제도인데 그 이유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2022 교육과정을 이제 지금까지 우리 6학년까지 2015 교육과정이에요. 고2로 올라가면 2022 교육과정이 시작되거든요. 2022 교육과정이 시작되고 고교 학점제가 이제 시작됐고 지금 뉴스에서는 자퇴생 많다고 엄청 난리 때리고 치고 있고 절대평가를 한다고 했더니 절대평가 안 했고요. 그 다음에 수능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수능이 고1부터 바뀌거든요. 문이과 부분이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문이과 부분이 없고요. 무조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5과목을 시험을 봐요. 다 똑같은 시험을 봅니다. 그러니까 사회과학 무시하면 안 됩니다.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다 같이 봅니다. 그리고 절대평가 과목이 지금 논의는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계속 얘기는 하고 있어요. 이상은 절대평가인데 자꾸 어떻게 구분할 거냐 그 얘기 앞에서 또 할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절대평가를 논의는 하고 있지만 잘 될지는 모르겠다. 중2 때 보면 알겠다. 그리고 내신도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다. 근데 현재는 다 성취평가에 대해서 상대평가를 고등학교 때는 하고 있다. 라고 하고 절대평가에 대한 검토 중이다. 언제 알 수 있냐? 한 중2쯤 되기 전에는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고 그리고 제가 말한 대로 지금 교과도 자꾸 학종하고 합쳐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앞으로 그럼 수시랑 정시는 어떻게 될까도 좀 의문이 있어요. 수시로 잘 내신이 5등급제에서 애들이 구분이 안 된다면은 정시랑 거의 통합되는 분위기로 가야 되지 않나? 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너무 유동적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6학년, 중3이라면 제가 딱 이게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초등학교 6학년은 너무 좀 유동적인 게 많고 중학교 2학년까지는 좀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현재 교육체도 안에서 어떻게 조금씩 바꾸긴 할 것 같다. 왜냐면 계속 지금 말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고1 애들 자퇴생이 어마어마하다고 지금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바뀔 거는 같은데 어떻게 바뀔지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어에 대해서는 영어는 현재 절대평가를 수능에서도 하고 있다는 거 아시나요? 네, 90점은 무조건 1등급, 80점 넘으면 2등급, 70점 넘으면 3등급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언뜻 말씀드렸듯이 듣기평가 다 맞고 쉬운 문제 다 맞으면은 그 듣기평가 아닌 것도 쉬운 문제가 있을 거잖아요. 정해져 있거든요. 쉬운 문제 다 맞추면 70점이 좀 넘어요. 그래서 제가 말한 게 중3 애들도 보면 3등급은 맞아요. 그 얘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시켜놓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1등급 이게 90점을 넘어야 1등급이잖아요. 평가원에서 문제를 하는데 평가원에서 원하는 퍼센티가 있어요. 1등급이 7% 정도를 맞추고 싶어요. 7%, 8%. 왜냐면 원래 4%가 상대평가당에서 1등급인데 그거보다는 좀 많아야겠고 10%는 좀 너무 많은 것 같고 이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7, 8%에서 맞추고 싶어하는 게 의도인데 보면은 성공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너무 쉽거나 얘는 조금 적당했거나 너무 어렵거나 난리예요, 난리. 그래서 이거는 평가원도 못 맞추고요. 2등급 때는 한 16%에서 한 18% 내외라고 보시면 됩니다. 18% 내외. 그리고 3등급도 한 20% 내외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누적으로 보면은요, 우리 애가 90점 이상을 맞고 싶다 그러면은요, 전국 6% 정도 안에 들어야 안전해. 고3 기준으로. 전국 6% 안에 들어야지 영어 1등급이고, 아까 말한 학종에서 그 수능 몇 개 과목 준비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영어 1등급 딱 먹고 가면 너무 편해요. 유시일자 때. 그런데 2등급 안에 들고 싶다 그러면은 상위 25% 안에만 들면 돼요. 즉, 전국 기준 4분의 1입니다. 우리 학교 기준이 아니에요. 특히 장안중 공부 못한다고 그러는데 장안중도 전국에서 평균보다 좀 높거든요. 높아요. 그 분당 애들 너무 무시하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평균보다 좀 높은데 전국 기준 4분의 1이거든요. 장안중 애들 기준으로 하면은 한 40% 안에 들면은 2등급 안에 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장안중 학기말 기준으로 한 80점 이상? 2등급 안에 들 능력이 충분히 있는데 이 2등급이 어느 정도냐면요. 정시에서 내가 나머지 과목을 잘한다면 2등급 받으면은 서울대나 고대 가기에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서울대나 고대 가기에 전혀 불편함이 없는 점수고요. 3등급을 맞으려면 상위 50% 수준이에요. 제가 아까 말한 3학년도 중상도 맞출 수 있다는 게 사실 여기서 50% 안에만 들면은 3등급 70점 이상 맞춰줄 수 있거든요. 막말은 아니에요. 저희 작년에도 체육과 지원하는 친구가 영어가 한 3, 40점 나오는 친구가 수능 최저를 한 과목을 맞춰야 된다고 영어를 제발 맞춰달라고 해가지고 한 3개월 했나 그래서 3등급 맞춰놨어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맞추기가 취업 전공한 애들도 맞춰줄 수 있는 점수예요. 그러니까 3등급 받으면은 그러면은 소송하는 조금 불편한데 못 가는 건 아니에요. 3등급 비율이 서서만에서 3등급 받는 애들이 한 4분의 1 이상은 됩니다. 그 애들 그 표를 보면은. 근데 3등급 받으면은 서성화는 조금 불편한데 중경외시나 건동은 전혀 불편하지 않은 정도예요. 아까 말한 상위 15% 이상 대학가는. 제가 그래서 영어를 너무 막 초등학교부터 막 3시간씩 막 투입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생각하는데 사실 좀 여기서 기네. 사실은 너무 쉽게 만들어질 수 있는 점수거든요. 단 계속 꾸준히만 하면은 그냥 이 정도인데 뭐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고3까지 그냥 놓지만 꾸준히만 가고 계속 꾸준히 시간만 투자하고 단어 암기만 계속 쪼정쪼정 해서 갈구면은 그냥 2등급까지는 너무 쉽게 맞추고 서울대 가기에 전혀 불편 없어요. 서울대 가서 2등급과 1등급 점수 차이가 0.5점이에요. 수능 한 문제 받는 못해요. 그러니까 전혀 부족하고 연대는 왜 말하냐? 연대는 좀 점수 차를 많이 줘요. 그래서 영어를 좀 망친 친구는 고대 가고요. 영어를 잘 고치는 연대가 좀 그런 건 있어요. 이제 그거는 이제 운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한 2등급까지는 스카이 가기 전혀 불편함 없는 점수고 3등급 맞으면은 서성한 가기는 좀 불편하다. 근데 중경외시나 건동원 라인 가기는 전혀 불편함 없는 점수다. 라는 정도 수준으로 감을 잡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막 영어 이러실 필요 없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냥 꾸준히만 하면은 얼마든지 대학교 갈 때 불편함 없는 점수는 만들 수 있다. 라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또 저희가 수학이잖아요. 수학 영수학원이잖아요. 수학도 너무 많다. 수학은 확실히 말씀드리는데 수학을 손 놔버리면요. 그냥 7, 8, 9 밑바닥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절대 못 벗어납니다. 절대 못 벗어나고요. 제가 말하는 거는 수학만큼 근데 제가 원래 학문이 공부가 좀 재능을 많이 타는 것 같아요. 재능을 많이 타는 거. 그 고등학교 물리 강사 중에 백이범이라는 1타 전국 메가스터 1타 강사가 있는데 그 선생님 설계학교 물리학과를 나왔거든요. 그 선생님이 하는 말이 내가 왜 물리학자가 안 되고 강사가 됐냐 얘기 썰이 있는데 자기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갈 때는 오문도 됐습니다. 물리가 너무 재밌고 너무 신나고 해서 밤새도록 막 준비해서 시험 보는데 밤새 술을 마시다가 놀다 온 놈이 나오다 시험을 잘 봐. 그게 재능이에요. 거기서 재능에 대한 그 절벽을 느끼고 강사하기로 갔다는 얘기를 하시네요. 공부가 사실 좀 재능 탓을 많이 타는데
사실은 고등학교 공부까지는 재능보다 노력을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고 저는 봐요. 노력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데, 그래도 재능으로 커버가 안 되는 과목이 있어요. 노력으로 커버가 안 되는 과목이 수학입니다. 수학은 노력으로 1등급 받기가 쉽지 않아요. 어느 정도 재능이 타요. 수학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면 노력으로 커버되는 건 사실은 좀 2등급 정도까지는 노력으로 커버가 돼요. 2등급 좀 아래쪽. 그러니까 상위 한 4%까지가 1등급인데 상위 한 7, 8%까지 애들은 좀 재능빨이에요. 재능 플러스 노력빨이에요. 그러니까 그 재능 플러스 노력을 좀 뚫기는 힘든데, 그러면은 재능 없는 애들은 죽어란 얘기냐? 아니에요. 2, 3등급까지는 돼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제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감을 잡으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수능 수학이 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강원도에서 소몰고 밤에다가 오늘부터 강남 대치에서 의대 가려고 보는 시험 애들까지 다 보는 게 수능이잖아요. 그럼 평가원도 너무 쉬운 문제부터 됐다 어려운 문제까지 골고루 내는데, 문제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요. 2점짜리 3문제, 3점짜리 14문제. 그래서 2점짜리 6점, 3점짜리 42점입니다. 합치면 몇 점이죠? 48점입니다. 48점이고요. 4점짜리가 13문제예요. 여기도 조금 난이도가 정해져 있어요. 한 4문제는 됐다 어려워요. 4문제는 진짜 수학 재능 없는 애들은 통보계력입니다. 4문제는 너무 어렵고, 그리고 4문제 빼면 이제 9문제 남잖아요. 9문제도 한 5문제는 그냥 노력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쳐지는 조금, 초등학생이 센수학 상 푸는 느낌? 뭐, 요즘, C단계에서 한 중 정도 푸는 느낌? 그리고, 한 4문제는 너무 쉬워요. 이게 3점짜리인지 2점짜리인지 구분이 안 가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냥 공부를 포기 안 하면 받을 수 있는 점수. 수학 하는 애 중에 제일 못하는 애들은 어떻게 받냐면요. 요 48점하고 요 4점 16점을 합치면 48 더하기 16 하면 64점이잖아요. 그쵸? 이게 3, 4등급 왔다 갔다 하는 점수예요. 이게 수학을 놓지 않은 애들이 받을 수 있는 특권이에요. 수학을 놓지 않은 애들이 수학 뭐 50몇 점 아무나 받는 거 아니에요. 그 공부 놓은 애들은요, 이 3점짜리부터 문제가 생겨요. 못 풀어요. 공부를 놓은 애들은. 그러니까 2점짜리 한 3문제 맞추고 3점짜리 몇 문제 맞추고 한 20몇 점 수업합니다. 수능 수학 평균이요 30점대예요. 30대예요. 그렇게 밑에 막 10점, 20점 하는 애들이 전국에 수수로 100배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수학을 저는 지금 못하는 친구들은 놓지만 말아라. 그러면은 3등급, 4등급 맞고요. 만약에 3등급대를 받았다. 문과다. 수학을 이렇게 못하는 이과는 아니겠죠? 이과 가면 죽겠죠? 가서 공업수학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쵸? 이과 가면 죽겠죠? 문과겠죠? 문과에서 수학 3등급인데 나머지는, 나 수학만 못하고 진짜 열심히 했는데 수학만 못하는데 나머지 너무 잘해. 그러면은 연고대 갑니다. 놀랍죠? 문과에서 수학 3등급은 연고대라. 그러니까 이게 정시 기준 얘기하는 거예요. 정시 기준. 그러니까 제가 너 정시로 포기만 안 하고 꾸준히만 하면 이렇게 대학교 가기가 쉬운데 애들이 막 학교 내신 안 나오니까 절망하거든요. 나중에 중학교는 아니고 고등학교 가면 내신 안 나와서 절망하거든요. 근데 분당하고 여기 죽전이니까 그런 거예요. 다른 동네 가면 걔들이 그 내신이 아니에요. 1, 2등급 받을 애들이에요. 1, 2등급 받을 애들인데 여기니까 막 중간밖에 안 하고 중간이 꼴고. 근데 내 중간에 점수에서 아까 보면 수시 애들 많이 뽑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소문에 휩쓸려서 애들이 이제 공부를 놔요. 그래서 이제 멸망의 길로 가는 길을 한두 명 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앞으로 중학교는 당연히 열심히 하고 8, 90점을 목표로 열심히 하는 게 당연하고요. 당연한데 혹시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는 뭐 제가 저한테 이제 도움을 받으실 분도 계시고 아니실 분도 계시겠지만 너무 학교 내신이 안 나온다고 해서
공부를 그럼 때려치고 다른 걸 할까 이렇게 미리 찾으실 필요는 없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아까 말한 제가 대기업의 연계학과를 이제 쉬었고자 그런 애들은 이런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이 가는 거지 특성화고 나와서 고2부터 수학도 안 했는데 대기업 취업한다? 대기업을 미쳤으니까 그런데 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하고 꾸준히 해야 된다. 그리고 열심히 하면은 재능이 없는 친구들은 2등급까지는 그래도 할 수 있다. 1등급은요, 그 재능 있는 친구는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아이들을 키우다 보시면 좀 느껴지실 때가 있어요. 우리 애가 1등급을 받을 관상인가. 근데 1등급을 못 받았다고 인생이 끝나냐? 아닙니다. 1등급 받는 애들은요, 그 지금 말한 이제 의치학한약수 싸운 애들이고요. 서울대, 공대도 사실 2등급 때도 충분히 가요. 그 정도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막 절망적으로 한다든지 막 지금부터 고, 중3까지 해서 고등학교 선생을 모두 끝내야 되다든지가 아니에요. 더 꾸준히 놓지만 않고 하면 되는 거고 제가 봤을 때 제가 경험상으로 고등학교 가서 경쟁력이 되는 선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선행은 고등학교는 어쩔 수가 없어요. 선행의 수학은 특히 선행이 어느 정도 될 수밖에 없는데 경쟁할 수 있는 선행 연수를 만들게요. 경쟁력 있는 선행 연수는요. 경쟁할 수 있는 건 1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중3 졸업할 때 고등학교 1학년 2학기까지는 어느 정도 내신을 봐도 싸울 수 있어. 를 만들어 놓으면 고등학교 가서 싸움이 돼요. 내신 싸움이 돼요. 내신 싸움이 되고 나는 월등하고 싶어 그러면은 옛날엔 2년이라고 했어요. 왜 옛날이냐면 지금 고3까지, 고2까지. 왜냐면 그 고등학교에서 보면 고등학교 1학년 때는요 공통수학이라는 걸 배워요. 1학기 때는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를 1년 과정으로 배우고요. 고2부터 이제 아이들이 대수라는 과목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미적분 1이라는 걸 배워요.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를 배워요. 확률과 통계를 이거는 이제 보통 고2는 이렇게 배우고 고3 때 이걸 배워요. 여기까지가 수능 과목이고 지금 고2는 미적분 2가 있어요. 이게 지금 말하는 이과 수학이에요. 근데 이거 한 과목이요. 이거 두 과목 합친, 이거 두 개 합친 것만큼 양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3, 고2 애들이 고등학교에서 경쟁력 있게 내신 싸움을 하려면은 한 이 정도까지 해놓지 않고서는 이거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신 싸움을 하려고 그러면은 지금 고2, 고3 기준으로는 선행을 2년치는 해놔야지 어느 정도 상위권 싸움이 되어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지금 다 깼잖아요? 그래서 이거 수능을 안 봐요. 이거 안 배워도 공대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요거 싸움이거든요. 이거는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사실 미적분 엄도 어머니 아버지 기억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다항함수 미적분이에요. 뭐 2참수 미분 적분하고 3참수 미분 적분하고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냥 지금도 생각나시는 분 계실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미적분 2가 이제 초함수 미적분이어가지고 지지수함수라 이제 로그함수 이런 거 미적분하는 거 뭐 이런 거 배우는 거였는데 빠졌고 여기서 기하도 빠졌습니다. 기하. 이과 하셨던 아버님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뭐 타원이라든지 쌍곡선이라든지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것도 수능에서 빠져요. 그러니까 애들 수학 부담이 지금 현재 문과 기준이에요. 문과 기준인데 그러면은 이것만 해놓으면 고1 때부터 설설설설 나가면은 밀고 올라갈 수 있어요. 밀고 올라갈 수 있고 만일 저는 뭐 대수까지 잘했어요. 아주 좋죠. 그러면 이제 계속 돌리는 거죠. 그래서 최소 1년치를 선행을 가게 밟아놓자 라는 게 이걸 좀 목표로 하세요. 최소 1년치를 하면 고등학교에서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옆집 대학교 가다 보니까 2년치는 해야 되는데 그때는 그게 맞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그때는 그게 맞고 지금은 틀리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것들을 조금 생각을 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 이제 6학년 애들 수능 연산 특강을 저번 여름부터 시작한 게 있잖아요. 그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사실 이거 만들어 놓으려고. 이렇게 해놓으면 애들 지금 지금 6학년 지금 시작한 친구들은 제 예상에 중2 2학기부터는 고등수학을 시작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중2부터 중3까지 하면은 1년에서 1년 반 정도는 충분히 선행을 뽑아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하는 애들도 성실한 친구는 지금 중3 애들 기준으로 지금 여기 선행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성실한 친구. 지금 이거는 지금 이거 하면서 이거 복습 중인데 이거는 이제 각 학교 고등학교 내신 수준, 내신 고난도 수준 복습하면서 대수 선행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기존 프로그램만 따라가도 아이들이 충분히 할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애들이 다 같지 않잖아요. 어떤 애들은 싫어하고 숙제도 안 해요. 막 간신히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이 자식들을 어떻게 밀고 올라가지를 고민하다가 그러면은 시간을 살살 꼬셔서 일주일에 2시간씩만 더 뽑아내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싫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엉덩이 빼고 하더라도 일단은 벽길로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선행을 할 수 있게. 그래서 내가 왜 고등을 하고 있지 하고 있게 만들어 놓으려고 지금 그래서 그거를 지금 밀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지금 중1 거 하는 친구들은 2학년 2학기부터는 고등 선행 시작하면서 충분히 다 만들어 놔서 이게 아무런 걱정 없이 만들어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자신을 합니다. 사실은 기존 것만 계속해도 열심히 해도 되는 스토리인데 애들이 열심히 안 하는 걸 감안해서 너희들이 열심히 안 해? 그럼 나는 한 수 더 앞을 내다보고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겠다라는 각오로 사실 좀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애들이 하면서 근데 애들이 지금 하는 친구들은 좀 기분 좋게 하고 있어요. 나 지금 중학교 하고 있네. 그래서 뭔가 선민의식? 그래서 막 기분 좋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1학기가 끝나면은 1학년 1학기 끝나면 2학년 1학기 걸로 넘어갑니다. 2학년 2학기 과정은 중학교 교과 과정이 그 도형 파트인데 이게 사실 고등학교 선행에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고등학교 이제 기하를 하려면 중요한데 기하가 수능에서 빠졌잖아요. 이건 우리가 탈 나이는 아니어가지고 어쨌든 대수 파트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쭉 지금 다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 과정이 변동이 생길 수 있어요? 이 과정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절대평가냐 상대평가냐 입시에서 어떻게 수능을 절대평가할 거냐 합칠 거냐 그 정도 변하지 과목 자체는 2022 교육과정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교육과정 나오려면 또 6, 7년 걸려요. 그러니까 교육과정 자체는 바뀌잖아요. 예, 제도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는데 교육과정은 안 바뀝니다. 이제 이걸로 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확정이고요. 지금은 그래서 문과 수준의 수학을 하는 거고 고등학교에서 경쟁력 있는 내신 싸움, 고등 내신 상위권 싸움 하려면 1년치 선행을 목표로 3년 동안 1년을 앞서가겠다라는 발걸음을 이제 총정정정정 가시면 됩니다. 여기 학원 시스템대로 가면 1년 과정 선행을 저희가 넘을 수도 있어요. 네. 안 가능하나요? 충분히 가능하고요. 제 생각에는 좀 열심히 하는 친구는 1년이 아니라 지금 대수나 미적분까지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근데 이거 없이도 지금 대수까지도 지금 충분히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면은 열심히 한 친구는 당연히 미적분까지 하지 않을까? 확통은 너무 쉬워서 사실은 확통은 개선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좀 들면 좀 쉽거든요. 확통은 그렇게 문제는 안 해요. 만일 근데 이제 수능에서 지금은 고난도 문제가 미적에서 나오는데 미적분 초가 빠지니까 어렵게 되면 진짜 어렵게 될 수 있는 게 확률이거든요. 확률을 어렵게 되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제 미리 하겠지만은 현재 수준으로서는 그렇게 필요하진 않아요. 그렇습니다. 요 정도 감을 가지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영어는 너무 안달하지 말자. 그냥 꾸준히 단어 쌓아놓고 문법 쌓아놓고 듣기 쌓아놓으면은 스카이락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 수학은 1년, 3년을 보자. 내 계획은 3년짜리야. 그래서 3년 동안 1년치 앞서 놓으면은 고등학교 가서 별 문제 없다. 가서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서 열심히 하면은 충분히 상위권 대학을 나갈 수 있다. 근데 우리 애는 하다가 나가는데 재능 없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그 말씀드린 거
최저 라인을 맞추는 거 있잖아요. 저공비행. 저공비행 하면은, 그러면은 취업 라인을 바라볼 수 있지. 그거 다 나버리면 취업 라인 안 돼. 그냥 어머님들이 아시는 그 대학의 아브라함 미래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라인이 그런 라인이에요. 다 나와요. 근데 그렇지 않고 알짜학까지 맞습니다. 저는 이제 고3 애들이, 저는 이제 좀 다른 학원하고 다른 게, 사실은 수학도 중학교만 한 3년 가르치잖아요? 고중수학 못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중학교, 고등학교는 선생님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중학교에서 한 5년 근무하다 고등학교 가려면 속선생님들 물어요. 다 까먹으면 어떡하시고요. 그 정도 그냥 안 하는 거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영어 선생님도 마찬가지지만 고등학교 영어, 수능 영어 수학을 지금 계속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애들이 어느 정도 하고 어느 거는 포기하고 어떻게 나가는지 좀 감이 있게 좀 밀고 나가는 게 좀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좀 하는 게 제가 애들 입시할 때 그 수시라든지 정시 라인 같이 잡잖아요. 그러면 저는 아이들이 무조건 높은 학교 가라고 밀어넣진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라인을 많이 알아봐요. 근데 어머님들, 아버님들 생각해보시면 내가 생각보다 먹고 살 수 있는 직업이 뭐가 있는지, 어느 라인 가야지 그걸 갈 수 있는지 잘 몰라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런 거에서 뭐 공부 이거 못 때려쳐 막 이런 반응으로 나오시는 게 사실은 제일 너무 힘들거든요. 어차피 못할 건데 뭐 하냐는데 너무 답답해요. 예를 들어서 문과야, 너 못해. 어머님들 지적공무원 아십니까? 지적공무원? 그쵸? 동사무소는 지적공무원 있어요. 뭐 이렇게 짱 떼주세요. 뭐 이렇게 복사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분들 지적공무원이거든요. 지적공무원은 시험을 따로 봐요. 근데 이제 그 기사 자격증 있는 사람만 응시가 가능해요. 경쟁률이요, 5대1 미만이에요. 1대1도 있어요, 가끔씩. 지적기사는 어디 가서 따를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지적학과가 4군데밖에 없어요. 지방에 주로 있어요. 근데 말이 지적학과인데 지적기사를 못 따는 학과가 있어요. 그런 거를 제가 고3 애들을 가르쳐요. 이런 거. 그래서 그 아이들이 좀 고등학교 가면 공부가 힘든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너가 공부해야 할 이유, 네가 그래도 공부를 해야 이런데 하고 네가 이거 찾아갈 수 있어라는 거를 아이들한테 좀 가르쳐 주는 게, 제가 고3 애들 집할 때 이런 걸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논을 보는 게 제가 어느 학원 선생님보다 잘한다고 생각해요. 어느 대형 학원 선생님보다 제가 이런 거는 더 노하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고3 애들 제가 입시 제도하는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이런 것까지 제가 종합적으로 봐서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게 사실은 저희들 학원 장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계속 간다면 사실은 이런 기회를 염두에 두어서 사실 중간에 와서 공부 못하는 친구가 사실 있습니다. 학원에 중학교인데 막 공부 막 수학 점수 막 60점 맞아가지고 선생님 저번에 40점인데 20점 올랐어요. 이런 애 있어요. 근데 그런 애들 갖고도 제가 분노하지 않고 노하지 않는 이유는, 그래 열심히 하는 내가 선생님도 먹고 살 길 찾아줄게 하고 자신할 수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 애들 먹고 살 길 찾아주는 게 제 보람이기도 하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 사실은 이런 거 해볼 필요 없어요. 사실은 뭐 스카이 가면 되죠. 공부하는 애들은 스카이 가고 정신 잘 봐서 좋은 학교 가면은 사실은 높은 대학에서도 과를 안 타잖아요. 높은 대학에서는 과를 안 타고 낮은 대학에서 과를 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같이 좀 아이들을 항상 연구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학교 선생님들 잘 모르셔요. 특히 어떤 학교 선생님이 모르시면요, 분당이나 죽전학교 선생님이 몰라요. 가는 일이 없다니까요. 다 공부하는데. 모르시고, 어디 학교 선생님이냐면 지방에 진짜 공부 못하는 열정 있는 선생님들이 많이 하셔요. 네, 그런 선생님들이 오히려 이런 애들은 입시를 잘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선생님들, 근데 뭐 좋은 학교도 사실은 제가 정시 같은 경우도 좀 노하우가 있고 계산 도구도 있고 해서 정시 좀 같이 봐주는 자신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개인적으로 네. 한의대
비전을 좀 보고 있거든요. 한이대? 저는 뭐 아이가 잘하면야 물론 최상위권은 갔으면 좋겠지만 제 개인적인 바람은 상시 한의대나 대전 한의대라도 갔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쨌든 그 라인이 그 어느 정도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최상위권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쵸? 지금 뭐 대구한의대 뭐 그렇게 하셔도 상지대 하셔도 사실은 서울대 공대 갈 수준이에요. 네. 서울대 공대 갈 수준이고 사실은 저희 어머님 아버님들 대학교 때랑은 라인이 좀 달라요. 라인은 다르고 저 때는 공부 제일 잘하면 화학과 같고 조금 떨어지면 물리학과 같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시대였잖아요. 근데 요즘은 공부 잘하는데 의치한약수 안 가면 이상한 시대? 그러니까 애들도 그 휩쓸려서 가는데 그게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또 이해는 가요. 왜냐면은 요즘 뭐 계약학과라고 있잖아요. 뭐 고대에서 뭐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성대도 막 가고 거기가 이제 취업이 보장된 과에서 좀 입결이 높은데 그게 맹점은 있어요. 취업은 보장했는데요. 정년은 보장 안 해요. 너가 몇 살까지 근무한다고 약속한 적은 없어요. 취업은 보장하지만 그런 불안감이 있어서 사실은 조금 의치한 약수로 많이 빠진 거여서 어쨌든 의치한 약수 라인이다 그러면은 한의대를 가야지 해서 한의대 가는 친구는 별로 없고요. 의대 노리다가 성적이 안 돼서 한의대 가요. 네. 의대 노리다 성적 안 돼서 치대 가고 의대 노리다 성적 안 돼서 수의대 가고 약대 갑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여학생 중에 간혹 약대를 목표로 하는 친구도 있긴 한데 대부분 의치한 약수는 그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국 3위 한 1% 안에는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에서 한 1.5% 애들이 그날 수능날 컨디션에 따라서 복불복을 붙습니다. 맨날 모의고사 수학 만점 맞고 수능날 2개 틀린 애들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뭐 요 안에는 들어야 의치한 약수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망은 모르겠습니다. 게임이네요. 저의 네? 개인적인 꿈이네요. 네. 전망은 가능성이 없네요. 그러니까 수능 3개 이상 틀린 다시 없네. 근데 제가 좀 어느 정도 공부를 하면은요. 지금 들어서 제가 요즘 들어서 하는 생각인데 아직 애들한테 이렇게 입시저도 한 적은 없지만 요즘은 AI 시대잖아요. 막 AI가 모든 걸 대체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도 지금 AI를 많이 지금 써보고 오늘 평가 자료 되게 많잖아요. AI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놈이 내가 의도한 대로 글을 안 내. 그냥 막 그래서 막 다시 쓰고 막 했는데 그 AI 시대에서 우리 아이들의 진로가 어떨까라고 저는 이런 생각 주로 하거든요. 애들 진로 하니까 할 때는 AI를 직접 만드는 건 앞으로 효용감이 없어요. 프로그램이라든지 컴퓨터 공학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소프트웨어학과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비전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AI가 지가 스스로 코딩을 해주는 세상이기 때문에 비전이 없고 그러면 어떤 과가 앞으로 잘 써먹을까 할 때 AI를 잘 쓸 수 있는 과. 그런 게 뭐가 있을까 하면 저는 언뜻 쓰는 게 이제 뭐 데이터 사이언스과라든지 데이터 사이언스과가 각종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리고 어디 갖다 활용하느냐 이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생각이라든지 아이디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AI 시대에 대해서 갈 구멍이 더 많지 않을까? 뭐 이런 과들을 저는 좀 요즘에 좀 생각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뭔가 이렇게 종합적으로 다른 과들이 있거든요. 뭐 산업공학이라든지 뭐 산업공학은 뭐 하는 거야? 뭐 지금 애매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AI랑 결합을 되면은 굉장히 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해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통합으로 가르치는 과들이 앞으로 점점 많아질 거고 우리 아이 진로는 이쪽으로 잡는 게 우리 아이들 어차피 지금 이제 13살인데 한 15년은 있어야지 10년에서 15년 있어야지 사회 나갈 거잖아요. 남자들은 15년 굴고 여자들도 10년 이상 있어야 되는데 그럼 10년 이상, 15년 이상의 사회가 어떻게 바뀔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어쨌든 AI는 기본으로 갈 거고 그러면 AI를 활용하는 거를 잘 배우는 전공이 아이들이 먹고 사는데
가장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통계학과는 통계학과도 굉장히 좋죠. 통계학과도 사실은 통계하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통계 자료를 근거로 판단을 어떻게 세우고 그래서 전략을 어떻게 세우지 하는 게 통계학과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드렸던 자료들은 다 그 학교 알림에 나오는 자료지만 얘들을 어떻게 볼지 생각하는 게 사실 노하우잖아요. 이거를 보고 어느 학교가 어떤 거를 보고 어떤 자료를 융합해서 봐야지 학교 시험 문제가 어려운지 공공산업이 맞는지 잘하는 맞는지 이런 거를 판단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게 사실은 이런 데이터를 어떻게 할지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저도 그 데이터를 조립할 때 AI한테 좀 데이터를 다 다운받아가지고 던져주면서 시사점을 줬어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학업 난이도가 높은 거는 어떤 거를 봐야 될 것 같아. 네가 이거를 분석해주고 얘가 쫙 그대로 분석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AI를 쓰는 거니까 아이디어 싸움. 그럼 그 아이디어를 잘 해줄 수 있는 과는 제가 보기에는 뭔가 통합과 통계, 데이터 이런 쪽을 종합적으로 봐서 접목하는 과가 아이들한테 좀 더 비전 있고 전망 있는 직업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확실히 회사여도 이런 걸 잘 쓰는 애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내가 사장님도? 그렇죠. 그럴 것 같습니다. 이런 걸로 아이디어를 봅니다. 그냥 단순 기술로 먹고 사는 길도 있지만 사실은 점점 길이 좀 좁아지고 있으니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다 아는 말씀 여담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왕도는 이제 어떻게 하냐. 아이들 수업에 집중하게 해야 되는데 좀 통제가 된다면 학교 필기를 좀 많이 하는 걸 좀 검사를 해주시고 남자친구들은 제발 프린트물은 직접 관리해주세요. 절대 관리 안 됩니다. 직접 관리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공부는 저는 공부의 본질이 뭐냐 그러면 습관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습관 만들기가 쉽나요? 어려워요. 한 달 만에 내가 운동하다가 한 달만 안 해도 진짜 운동 다시 하기 힘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저희 저번에 추석 지나고 저희 교회 특세입과 운동 2주 쉬었더니 정말 돈을 냈으니까 같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습관은요 쉬면 안 돼요. 그냥 꾸준히 하는 게 만드니까 꾸준히 공부하는 습관 만들어 주시고요. 아직은 그러니까 학교랑 학원 이후 공부하는 습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학교랑 학원 이후 공부하는 거 초등학생은 아직 집에 공부 알아서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숙제라도 열심히 하라고 하고 그래가 숙제 점검하고 보내드리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 하고 중학교 가서는 예를 들어서 시험 기간이 1년에 4번 있잖아요. 그러면은 시험 기간에 집에 앉아서 공부하는 거 자체가 중요해요. 시험을 잘 봤다 못 봤다보다. 그래서 앉아서 공부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학원이 밤 10시에 끝나는 학원이에요. 밤 10시에 끝나고 집에 와서 밥 먹고 마음에 11시인데 학원 숙제하면 지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저는 저희 두 자녀를 그런 학원에 보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안 가르치는 과목도 보냈을 거 아니에요. 반탐도 그렇고. 근데 그렇게 하는 학원은 절대로 보낸 적이 없습니다. 어쨌든 와서 자기 공부 확보되는 학원을 보냈지. 그러니까 앉아서 공부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초등학교 시절에는 그나마 체킹할 게 숙제. 그리고 중학교 가면은 시험에 한 3주, 4주 잡아서 시험 기간에는 앉혀놓고 공부하기. 이게 쌓여가면서 중학생도 사실은 평상시에 숙제 외에는 안 해요. 뭘 지들이 열심히 하겠어요. 그러니까 시험 기간에 이거 훈련시키고 하면서 고등학교 때는 이제 지가 쭉 알아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해야지. 어떻게 전 과목을 다 학원 보내겠어요. 한 300 드릴 거예요. 못 보내요. 지가 알아서 해야지. 그래서 습관 만들어주는 거에 제발 주안점을 주세요. 습관만 되면은요. 공부를 못했고 기초가 빠졌고 뭘 못하는 거는 다 해줄 수 있어요. 공부하는 습관만 있으면 다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책 읽는 게 맞으면서는 중학교예요. 고등학교 가면 책 못 읽어요. 그리고 중학교 때 그러면 무슨 책을 읽게 그럴 때 그냥 애가 읽은 거면 아무것도라도 돼요. 저희 딸은 무협지를 많이 읽어요. 무슨 사돈이 어느 날 집에 화산파 도복이 오던데요? 고등학생인데? 네. 하여간 근데 그렇게 하니까
일단 첫 번째로 책을 많이 읽는 애들은요, 지문 읽는 속도가 빠르고요. 거기서 중점 캐치하는 속도가 되게 빨라요. 그래서 저희 딸은 국어 시험을 보면 항상 시간이 남아요. 그래서 검토까지 하는 애거든요. 그래서 수능 때도 보고 하나 틀렸나? 그러니까 문법 하나 틀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길 그래서 자기는 그리는 게 너무 빠르고 편하다. 그 이유는 자기가 무협지를 읽었으니 방해하지 말라. 결론은 그거였는데 어쨌든 읽고 싶은 책 많이 읽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웹툰은 안 됩니다. 웹소설은 괜찮은데 웹툰은 안 됩니다. 웹툰은 안 돼요. 그런 거. 그 독서는 중학교까지는 좀 시켜주세요. 잘 해주시고. 네, 여기까지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만 하시면요, 저는 입시까지 아무 문제 없다고 봅니다. 이 정도만 챙겨주시면. 그래서 이 정도도 맞네 그러실 수 있는데, 네, 저는 근데 막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집을 좀 많이 덜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영어도 그렇게 막 무지막지하게 애들 부담 줄 필요는 없이 꾸준히만 가고, 수학은 선행이 분명히 필요하긴 한데 한 1년 정도를 목표치로 해서 3년간 1년 정도를 목표로 하면은 전혀 대학교 높은 대학 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그리고 중학교 때 제일 중요한 건 꾸준히 공부하는 습관 잡는 거, 그리고 가능하면 좀 책 읽게 잔소리 해주시는 거, 그리고 그 학업적인 측면에서는 노트 필기나 책 필기나 프린트물 잘 관리하는지 점검해 주시는 거. 남자애들은 어느 날 프린트물이 책가방 밑에서 꼬깃꼬깃 나옵니다. 안 챙겨주고. 남자 같은 딸들도 그렇습니다. 아들 같은 딸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파일 만들어주고 챙겨주고 딱 과자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안 챙겨야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수업 집중해 주시고, 그것도 더불어서 학교 수업을 잘하려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밤에 잠을 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늦게 자는 거는 좀 지양하시고, 저희 딸은 고3까지 취침 시간이 12시 취침이었어요. 12시까지 취침하고, 12시에 자고, 아침 한 6시 반쯤에서 학교 가고, 이게 3년 내내 읽어야 하고요. 근데 우리 딸은 그랬어요. 학교에서 안 좋은 애가 나밖에 없다고. 자기는 잠을 푹 잤잖아요. 그리고 학교 갈 동안 차에서 또 자고, 학교 올 때 또 차에서 또 자고, 그러면 합치면 한 7, 8시간 잤을걸요? 그러니까, 야, 고등학생이 7, 8시간 자고도 학교에서 자면은 양심 없지. 근데 그런 게 중학교 때 뭐 늦게 자고, 2시 자고, 3시 자고 그러면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깨지지 않게, 나 뭐 게임 할래? 그러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8시부터 하렴. 이렇게 하더라도 일찍 자고 하는 습관이 굉장히 좀 팁이라는 팁입니다. 취침 습관만 잘 잡아도 학교에서 애들이 집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애들은 맨날 잔소리해요. 빨리 자. 학교에서 졸지 마. 그러면 애들이 남자애들도 와서 선생님 저 오늘 안 졸았어요. 그러고 와서 자랑해요. 네. 잘했다. 그럼 확실히 안 졸면 성적이 올라요. 잘해서 그래요. 지들이 자서 못하는 거지 선생님이 안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늦었어요. 너무 힘들었죠.